자, 오늘은 광장의 본문을 한번 읽어보자. 자, 동무 앉으시오. 명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소? 중립국. 자, 어느 쪽으로 가겠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한번 볼게요. 북한 측 장교가 명준에게 남한과 북한 중 한 곳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남북한이 이제 휴전이 되고요, 포로로 잡혔을 때 이때 포로가 남쪽과 북측 이렇게 선택하게 돼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는 전쟁 당시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이데올로기적인 대립과 갈등을 드러낸다. 이데올로기는 사상, 그때 당시 시대를 지배하던 어떤 사상들, 뭐 정치 이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민주주의나 사회주의 이런 걸 이데올로기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만이 아니고 우리 어떤 사고를 지배하던 생각들, 그런 것들도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뭐 사회적인 측면하고 연결됐을 때, 자, 그럼 읽어볼게요. 중립국. 자, 주의에 따른 말 없어요. 그냥 중립국이라는 명사만 드러내고 있죠. 요거는 태도가 단호한 거예요. 그들은 서로 쳐다본다. 아마 이 설득하는 사람들이겠죠. 회유한다. 여기서는 좀 회유에 가까워요. 가만히 서라고요. 자기 쪽에 오라고 조금 이제 뭐 좋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앉으라고 하던 장교가 윗몸을 테이블 위로 바싹 내밀면서 말한다. 자, 테이블을 바싹 내밀었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말을 안 듣고 중립국 이렇게 하니까, 그죠?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려는 그런 행동을 드러낸 거예요.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나라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낯선 곳에 가서 어쩌자는 거요. 자, 상대방을 설득한 거예요. 우선은 이 사람이 중립국을 선택한다라는 얘기는, 그죠? 여기 볼게요. 북측 장교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죠. 사회주의라는 것 자체를 강조하다 보면 자본주의라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 그죠? 이게 남쪽이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거기도 자본주의다.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낯선 곳이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를 부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중립국. 자, 대답 안 해요. 그냥 무조건 또 중립국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하시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란 말이요. 요것도 하나의 근거예요. 신중해야 된다.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자랑스러운 권리를 왜 포기하는 거요? 자랑스러운 권리라는 것은 북측을 선택하게 되는 것. 중립국. 이번에는 그 옆에 앉은 장교가 나앉는다. 동무. 지금 인민공화국에서는 참전용사들을 위한 연금 법령을 냈소. 동무는 누구보다도 먼저 일터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인민의 영웅으로 존경받을 것이요. 자, 또 나왔어요. 연금 법령. 그러니까 뭔가 생계를 보장해주고 이득이 될 만한 것이다. 또는 인민의 영웅으로 존경받을 것이다. 사회적인 명예 이런 거. 그러면 이 사회주의라는 것은 부를 쌓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생계를 위한 어떤 보장. 됐죠? 그러니까 뭐 이득이 될 수 있는 생활 자체에서 뭐 남측이라고 한다면 뭐 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북쪽이기 때문에 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니고 대신에 명예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득을 하는 거죠. 전체 임무는 동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고향의 초목도 동무의 개선을 반길 거요. 중립국 이제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그죠? 그들은 머리를 모으고 소곤소곤 상의를 한다. 처음에 말하던 장교가 다시 입을 연다. 동무의 심정도 잘 알겠소. 오랜 포로 생활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간사한 꾀임수에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도 용서할 수 있소.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오. 공화국은 동무의 하찮은 잘못을 탓하기보다도, 자, 하찮은 잘못을 탓하기보다도 동무가 조국과 인민에게 바친 충성을 더 높이 평가하겠다. 자, 그러면 이 얘기인 겁니다. 머리를 모고 소곤소곤 했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 부분. 상대방이 뭔가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질책을 받을까? 실질적으로 뭐 북한을 가든 남쪽을 가든 한번 고초를 겪기는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간첩인지 아닌지 막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는 막 고문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확인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그래서 충성을 더 높이 평가할 거다. 일체의 보복 행위는 없을 거다. 바로 나오죠. 그죠? 약속한다. 이것도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아마 이렇게 중립국이라고 딱 정한 이유가 아마 이 소곤소곤 하면서 아마 저 사람도 보복을 두려워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된 거죠. 동무는 하고 말을 하는 상황에도 말을 끄는 겁니다. 중립국.
아까부터 그는, 자, 그는 누굴까요? 그렇죠. 이명준인 주인공이겠죠? 그라고 나왔으니까 3인칭인 겁니다. 간단한 한마디만을 되풀이 대꾸하면서 지금 다른 천막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광경을 그려보고 있었다. 그려보고 있다는 얘기는 상상. 그리고 그 자리에도 자기를 세워보고 있었다. 자, 요게 이렇게 해서 상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남측의 설득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상상한 거니까 북측에 대한 이야기를 봤으면 뒤에는 그렇죠. 남측에 대한 부분이 똑같이 이어질 거고요. 그 부분을 상상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자, 갈게요. 당신은 고등교육까지 받은 지식인입니다. 조국은 지금 당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리고 떠나버리렵니까? 중립국. 지식인일수록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 몸을 없애버리겠습니까? 종기가 났다고 말이지요. 당신 한 사람을 잃는 건 무식한 10사람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민족의 손실입니다. 당신은 아직 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설득에 대한 어떤 요소죠. 당신이 위기에 처한 조국을 버리고 떠나냐? 바로 뭐예요? 지식인으로서의 책임감. 됐죠? 사회적 삶의 모습을 저버리면 안 된다, 지식인은. 그 다음 또 하나 뭐예요? 그렇죠. 무식한 사람 열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손실이다. 됐죠? 당신은 젊으니까 아주 우리 사회를 위해 할 일이 태산 같지 않냐. 그래서 지성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보다 나이를 약간 더 먹었다는 의미에서 친구로서 충고하고 싶습니다.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서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좀 돼주십시오. 낯선 땅, 바로 중립국이겠죠? 가느니 고생하느니 그쪽이 바로 그쪽이라는 것은 남쪽 조국의 품. 당신 개인으로서도 행복이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대단히 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인정에 호소하는 개인적 호감. 뭐 어떻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동생처럼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만일 남한에 오는 경우에 개인적인 조력을 제공할 용의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정에 호소하기. 어떻습니까? 명주는 고개를 쳐들고 반듯하게 된 천막 천장을 올려다본다. 한층 가락을 낮춘 목소리로 혼잣말 외듯. 자, 혼잣말 외듯? 그렇죠. 상상하면서 자기가 다시 한번 중립국을 결정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죠. 중립국. 설득자는 손에 들었던 연필 꼭지로 테이블을 툭 치면서 곁에 앉은 미군을 돌아볼 것이다. 나오죠. 남측 미군. 미군 어깨를 추스르며 눈을 찡긋하고 웃겠지. 됐어요? 자, 뭘 볼 수 있어요? 돌아볼 것이다. 웃겠지. 이어지고 있죠. 뭐 했던 거죠? 그렇죠. 앞에 나왔던 상황에서 이 내용들을 상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웃겠지. 나는 문 앞에서 서기의 책상에 든 명부에 이름을 적고 천막을 나서자 그는 마치 재채기를 참았던 사람처럼 몸을 벌떡 뒤로 젖히면서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자, 여기 잠깐 봅시다. 오른쪽이에요. 자신에게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 중 하나의 선택만을 강요하는 현실에 대한 저항의 손은 후련함. 중립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조적 피해, 허탈감 이런 것들을 드러냈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중립국을 결정한 명준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남측과 북측의 설득, 그 당대의 어떤 사회상을 또 엿볼 수 있었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복도로 나선다. 요거 중요한 거 요거 얘기했었죠?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갑니다. 복도로 나선다. 복도에도 인기척은 없다. 선장실로 올라간다. 선장은 없다. 벽장문을 연다. 총이 제자리에 세워져 있다. 벽장문을 닫는다. 자, 이런 것들이 짧은 문장, 간결체라고 그래요. 반대는 만연지. 자, 서랍을 열고 아까 선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미쳐 돌려놓지 못한 총알을 제자리에 놓는다. 몹시 중요한 일을 마친 사람처럼 홀가분해진다. 테이블로 가서 해도를 들여다본다. 이 배가 밟아온 자국이 연필로 그려져 있다. 선장이 하는 것처럼 캠퍼스를 손가락으로 꼬나 잡고 해도 위를 재보는 신용을 한다. 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밑에 이제 보면 나오겠지만 갈매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명준이라는 인물은 배를 타고 가거든요. 배를 쭉 타고 인도까지 가는데 이 배를 타면서도 자기가 지식인이지만
현실을 도피하고 있다라는 자조도 있을 거고요. 사람들이 자신을 감시한다라는 어떤 그 압박감 이런 것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밖에 하늘에 날아다니는 갈매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이 생각했을 때 요것도 나를 감시하는 대상이다 그러면서 이 갈매기에 대한 거부를 보이죠. 좀 이따 보니까 옆에 조그만한 갈매기가 하나가 딱 날아갑니다. 그때 탁 깨닫는 게 있어요. 잠깐, 저것이 바로 내가 사랑하던 애인. 됐나요? 그 다음에 그 자식이다 라고 생각하고 총을 쏘지 않은 것에 대한 안도감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총을 여기다 이제 갖다 놓는 거예요. 됐죠? 네,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의자에 걸터 앉아 부채를 쭉 편다. 자, 부채 뭡니까? 과거 해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바다가 있고 갈매기가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다가 스르르 눈을 감는다. 머릿속으로 허허한 벌판이 끝없이 열리며 희미한 모습이 해돋이처럼 차츰 떠올라 온다. 바로 과거 해상입니다. 별표예요. 펼쳐진 부채가 있다. 바로 과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기억나죠? 그죠? 예. 부채의 끝 넓은 테두리 쪽을 철학각생 이명준이 걸어간다. 철학각과 이명준. 뭐 인생에 대한 고뇌나 성찰 뭐 이런 거 하겠죠.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거. 정치는 경멸하고 있다. 그 경멸은 실은 강한 관심과 아버지일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인 줄은 알고 있다. 다음에 부채의 안쪽 좀 더 넓은 더비에 바다가 보이는 분지가 있다. 거기서 보면 갈매기가 날고 있다. 윤혜에게 말하고 있다. 윤혜 날 믿어줘. 알몸으로 날 믿어줘. 고기 썩는 냄새가 역한 배 안에서 물결이 흔들리다가 깜빡 잠든 사이에 유토피아의 꿈을 꾸고 있는 그 자신이 있다. 자, 이 부분은 과거 남측에서의 모습이에요. 남측. 자, 그러다가 유토피아의 꿈을 꾼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북측으로 가게 되는 이상향. 됐죠? 조선인 코러스 숙소의 창에서 불타는 저녁노래의 힘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는 그도 있다. 구겨진 바바리 코트 속에 시래기처럼 바린 심장을 안고 은혜, 바로 이 은혜가 북한에서의 애인이고요. 임신한 상태로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아까 이 갈매기 됐죠? 이걸 가족으로 본 거죠. 요 인물입니다. 도의 뒤통수를 부딪히면서 악마도 되지 못한 자기를 언제까지나 웃고 있는 그가 있다. 그의 삶의 터는 부채꼴, 넓은 데서 점점 안으로 오므라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둘이 안고 뒹굴던 동굴이 그 부채꼴에 있다. 사람이 안고 뒹구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으니 어디선가 그런 소리도 들렸다. 그는 지금 부채의 사북자리에 있다. 이게 이제 삶의 전환이에요. 전환. 자, 왼쪽 잠깐 읽고 넘어갈까요? 좀 어려우니까. 명준의 삶이 한계 상황에 이르렀음과 그러한 현실 인식의 전환점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자, 가봅시다. 삶의 광장은 좁아지다 못해 끝내 그의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가 되고 말았다. 자, 이제는 모르는 나라, 아무도 자기를 알 리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전혀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이 배를 탔다.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 성격까지도 마음대로 홀라잡을 수 있다고 믿는다. 성격을 홀라잡다니 모든 일이 잘 될 터이었다. 다만 한 가지만 없었다면 그는 두 마리의 새들을 방금까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의 용기를, 방금 태어난 아기를 한 팔로 보듬고 다른 팔로 무덤을 깨뜨리고 하늘 높이 치솟는 여자를,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내고야만 그들의 사랑을. 자, 그럼 이건 아까 이 얘기예요. 얘가 타고로 가면서 도피나 자조에 대한 생각으로 자의식에 막 쌓여 있다가 이 두 대상을 봤는데 그 두 대상이 바로 나를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돌아서서 마스트를 올려본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바다를 본다. 큰 새와 꼬마 새는 바다를 향하여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다. 바다. 그녀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을 명주는 처음 알아본다. 부채꼴 사부까지 뒷걸음질 친 그는 지금 핑그르 뒤로 돌아선다. 제정신이 든 눈에 비친 푸른 광장이 거기 있다. 푸른 광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 푸른 광장이라는 것은 명준이 찾고자 했던 유토피아예요. 자, 근데 유토피아는 뭡니까? 이념이 배제되고 사랑과 자유라는 개인적 삶과 사회적 삶이 공존한 이상적 세계거든요. 근데 이것은 바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여기 있는 여기 새 어디 갔죠? 큰 새와 꼬마 새,
바다를 향해 미끄러진 내려오죠. 그래서 나는 가족에게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볼게요. 자기가 무엇에 홀려 있음을 깨닫는다. 그 넉넉한 백길에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피하려고 하고 총으로 쏘려고까지 한 일을 생각하면 무엇에 씌었던 게 틀림없다. 큰일 날 뻔했다. 큰 새 작은 새는 좋아서 미칠 듯 물속에 가라앉을 듯 탁 스치고 지나가는가 하면 되돌아오면서 그렇다고 한다. 자, 그렇다고 하는 거 내면 세계인 거죠. 아, 나는 가족에게 돌아가야 되겠구나. 무덤을 이고 온 못 잊을 고운 각시들이 손짓해 부른다. 내 딸아,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 옛날 어느 벌판에서 겪은 신내림이 문득 떠오른다. 그러자 언젠가 전에 이렇게 이배를 타고 가다가 그 벌판을 지금처럼 떠올린 일이, 그리고 딸을 부르던 일이, 이렇게 마음이 놓이던 일이 떠올랐다. 마음이 놓였네요.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활짝 웃고 있다.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아마 결정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다로 빠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장면이 또 상상이에요. 됐죠? 자, 그러고 다음 날인가요? 선장과 조수가 이야기합니다. 어제 그 손님 안 보여요. 명준 말하는 거거든요. 찾아봐도 없다. 그 뭡니까? 이 상상을, 그렇죠, 실제로 실현하고 자결을 한 겁니다. 됐죠? 명준의 입장에서는 남쪽이나 북쪽이나 유토피아를 찾다가 아마 두 측면에서 다 실패를 했을 거고요. 지식인인데 어쩔 수 없이 도망가는 상황이라면 아마 어떻게 본다면 이 사회가 바뀔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중립국행을 가다가 탁오르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과거를 떠올리면서 자신의 삶도 바라보고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고민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옆에서 이제 따라오는 갈매기를 보고 그 갈매기를 쏘고 싶다라는 충동을 또 느끼게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자기를 뭐 감시한다든지 뭐 이런 자의식이 쌓여 있어요. 자, 그러다가 순간, 그렇죠, 그 갈매기 옆에 조만한 갈매기가 날아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나중에는, 그렇죠,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과 자식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진정한 유토피아가 어떤 것인가 라는 걸 고민하기도 뭐 하겠지만 이 바다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그겁니다. 됐죠? 네, 뭐 전체 흐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정도 쭉 읽어보시고요. 광장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 이데올로기, 이 소설을 떤 작가의, 스소를 쓴 작가의 의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광장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